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신라 중대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 하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중대와 하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만 잘 비교를 하면 일단 문제 중에서 절반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여러분께서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시기 같은 경우는요,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항 하나하나도 상당히 중요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역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대를 여러분께서 잘 개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내용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했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볼 거냐면 그 시기 때 각 계층들별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지 봅니다. 자, 먼저 왕을 볼까요? 이때 이제 피살된 왕이다. 그러면 누구 생각하시라고요? 해공왕. 해공왕이 피살된 해가 이제 780년인데요. 근데 해공왕은요, 그 전에도요,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96각간의 난이에요. 각간이라고 하면 신라에서 1등급 있죠. 그쵸? 이벌찬인데 그 이벌찬을 각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벌찬 96명이 다 같이 난을 일으켰다? 예, 그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6각간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요, 많은 이제 저항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김지정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피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어느 집안에서 왕위 세습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이 단절되게 됩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내물한계입니까? 무열한계입니까? 그렇죠. 무열한계예요. 그래서 신라 하대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게 더 이상 무열한계에서 왕위를 이어나가지 못하더라. 내무랑 반계 쪽에서 왕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이후 150년 동안 약 20여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왕위 교체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왕들을요, 쭉 정리해보면요, 기간들이 너무 짧아서요, 정말 교체 주기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시기 때 진골들은 어떨까요? 를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골은요, 신라의 넘버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봤더니 나 진골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생활은요, 보장이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어떤 정치적으로 생활들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인구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인구가 늘어나죠.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요, 진골의 수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대로 오면 올수록 진골이라 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는 진골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만큼 진골들 같은 게 이제 경제적인 것에, 정치적인 것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게, 노급이 그래서 그 당시에 부활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만큼 저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노급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다. 얘기해 주세요. 노급을 폐지했던 건 어느 왕입니까? 신문왕입니다. 그러니까 진골 귀족의 그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정말 신같이, 귀신같이 움직여서 그걸 폐지시켜 준 거예요. 하지만 경도강 때 부활되었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요, 이어나가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귀족들이 데리고 있었던 노비가 3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들은 말, 소를요, 저기 섬에서 따로 키운대요. 그러다가 엄마 저 소고기 먹고 싶어요. 이러면요, 섬에 가가지고요, 화살을 쏴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에는요, 금입택이라고 불려진 집들도요, 30여 채 있었다라고 해요. 금입택의 금은요, 쇠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여러 가지 뒤덮인 집, 아니면 금이 들락날락 거리는 집,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겁나 부유한 집. 예, 그런 금입택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러한 사치스러운 생활 계속 이어나가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에 더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다가요, 어린 왕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들은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육두품은 이 당시 어땠을까요? 육두품들 같은 경우는 저기 신문왕 시기 때는 왕의 개혁을 도와줬었던 그런 정치적 조언자였었지만 신라 하대가 되면서는 진골과 손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돼요.
일단 처음부터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워낙 진골이 주도하고 있는 신라 사회가 싫으니까 당나라를 유학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학을 많이 가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당나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갈 때 도미라고 합니다. 바다 건너갔다. 당나라 갈 때 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두품들 중에서요, 도당 유학생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도당 유학생은요, 수기 학생이라고도 불러주는데요. 거기서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당나라에 가면요, 워낙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 전용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용 공무원 시험입니다. 네, 그 시험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빈공과라고 해요. 빈자가 우리가 뭐 귀빈을 맞이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전용 관리 시험, 공무원 시험을 이제 빈공과라고 하는데, 그런 빈공과에 합격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수석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신라면 막상 와보면 이렇게 진골들이 백성들 수탈해 가면서 왕권 도전하니까 신라가 너무 싫은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서서히 신라를 등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반신라화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그 반신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쓰리체, 삼체가 됩니다. 삼체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채치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채치원 같은 경우는요, 12살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홀로 유학을 가요. 아버지가요, 여기 지금 신라 땅에서는 육두품, 정치적으로 꾸준히 진출해봤자 차관 자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 너의 뜻을 펼치기 위해선 당나라 유학 가 이럽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그냥 혼자 보내요. 그래서 당나라 갔고, 당나라에 가서 남들이 10년 하는 공부를요, 이 사람은 6년 동안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요, 상투 끝을요, 천장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끈으로 매달아서요, 졸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시 바늘을 찔러가면서 공부했대요. 그래서 빈공과에 합격했고 당나라의 관리가 돼요.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요,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예뻐했대요. 그런데 향수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당나라 가보니까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내 고향 신라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래요. 그럼 돌아가서 내가 뭔가 하고 싶죠. 쉽게 말하면 미국 가서 박사 학위까지 따왔으니까 우리나라 돌아와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애국심이 발동을 하잖아요. 결국 당나라 관리 생활 10여 년 만에 그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옵니다. 이때도 당나라 황제가 가지마라고 했는데도요, 그거 뿌리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라 개혁을 위해서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육두품이라고요.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조언에 대해서 육두품들이 네가 어디 계속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분의 호가 뭔지 아세요? 고운이에요. 외로운 구름. 자, 결국 관직 생활 10여 년 하다가요, 안 되겠다라면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산, 그 팔만대장경에 있는 합천 해인사 쪽 있죠? 그 가야산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세계대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채치원이라는 사람들이요, 이때 이제 신라를 등지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최승우라고 있다 그랬죠? 이 사람도 당나라 과거 시험까지 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신라 상황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갑니까? 견훤한테 갑니다. 그리고 채원이라고 있어요. 채원이도 돌아왔더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는 누구한테 가냐면 왕건한테 가요. 낙향하는 사람 견훤한테 갔습니다. 왕건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서던 육두품들이 신라를 등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방에서는 호족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특히나 이 호족 같은 경우는요, 힘을 가지고 있죠? 육두품은 머리 가지고 있죠? 자, 그들이 뭐 하게 된다? 결합하게 되더라. 빠르게 세력 성장. 자,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거 같이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종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억해 주세요. 풍수지리설. 그럼 풍수지리설은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풍자가 뭡니까? 바람풍, 숫자는 물수. 원래 이제 장풍득수라고 해서요, 바람을 막고 물을 구한다. 이걸 가지고 땅의 기운을 점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통 알기는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면요, 명당자리 구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좋은 묘자리 찾으려고 우리 아버지가 애쓰셨습니다. 그런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풍수지리가 그런 식으로 막 명당자리 찾는 것만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워낙 조선시대 때 유교 강조하잖아요. 유교에서도 효사상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 묘자를 주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풍수지리가 이용이 됐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묘자리, 집터만 찾는 건 아니에요. 자, 어찌됐거나 이제 이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결국은 땅을 보고 그 기운을 점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건요, 북쪽으로 이렇게 산이 막혀 있고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짓거나 묘를 쓰거나 궁궐을 지으면 여기서 좋은 기운이 뻗쳐질 거다. 이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런데 이 풍수지리설이요, 이 당시 우리 땅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께서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시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명사도 주목하셔야 되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 서술어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풍수지리설이 신라 중대 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라 하대 때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되더라. 되나요? 자, 그럼 이때 풍수지리설을 전래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봤더니요, 바로 도선스님이래요. 이름만 살짝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애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만 하더라도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 사람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수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대단히 컸고요. 위상 자체가 대단히 높았어요. 그러니 전 근대 시절에는 그것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요, 땅 하면 그게 곧바로 경주 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성 말고 다른 지역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풍수지리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딱 봤더니 금성의 운이 다했다. 금성의 지덕이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자, 결국 금성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있죠. 이 권위를 뭐한다? 약화시킨 데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는 그동안 왕은 금성에서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사상적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막상 맞아라고 생각하면요, 그것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중세 유럽에서는요, 지구는 도는 게 아니야, 돈다고 얘기했다가 목 날아갈 뻔한 사람들도 등장했죠. 하지만 이젠 지구가 돌아라고 하니까 만약에 아니야라고 주장한 사람은 넌 이상해. 그것이 과학적이건 아니건 간에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셨나요?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 육두품과 호족과 선종과 풍수지리설, 그들이 결합되면서 뭐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자 한다. 되셨어요? 또 여기에다가요, 당시 농민들. 귀족은 3천여 명에 이르는 노비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라고 했죠. 반면에 농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수탈에 내몰리게 되고요. 그들은 이제 나라에서 계속 세금 뜯기다 보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은 폭발하게 되는데, 농민들이 폭발할 때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초적이라고 합니다. 적이라고 하는 건 도적인 거죠. 근데 일반 도적이 아니라 풀초자를 써가지고요, 가난한 민초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저항할 때 그들을 바로 초적이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보시면은요, 앞서서 해공왕 피살됐었죠. 그게 바로 780년이에요. 780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세기적으로 봤을 때 몇 세기라고요? 8세기 후반부라는 거 확인됐습니까? 농민봉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9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년 만에 폭발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로 이어진다? 신라 부정, 새로운 나라 등장을 이어지는데 그것이 언제냐? 10세기 초. 됐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신라 같은 경우는요, 경주 일대 간신 통치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서는 백제를 표방하는 나라가 다시 등장하고요, 위쪽에는 고구려를 표방하는 나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다시 등장하였네요. 그래서 후삼국 시대. 이 후삼국이 결국 936년 무엇으로 통합된다? 고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후삼국 시대라고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요, 신라 말인 거죠. 고려가 등장하기 초반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남한여초 이렇게도 불러줘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8세기 후반, 9세기 초반, 10세기 초로 이어진 이 정치 변동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내용. 오늘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내용의 전체 일단 절반에 해당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다 세분화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세 개의 소주제로 들어가 있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는요, 정치 변동 보겠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 자, 호족 문제는요, 단독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할 여초 후 삼국에 대해서 비교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요, 무열왕이 이제 마지막 왕위를 계승했던 후손이 누구다? 해공왕. 해공왕은 결국 피살됐다. 이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죠. 그쵸?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신라 4대 정치변동. 네, 들어갑시다. 신라 하대 정치변동을요, 제가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하면 저는요, 쭉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쵸? 결국 멸망했으니까 쭉 이렇게 그리고 싶지만, 그렇게 그리면 필기에서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옆으로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은 누구부터 볼 거냐면요, 37대. 37대 왕이 누구냐면, 앞서서 해공왕 피살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선덕왕이에요. 뭐 했던 소리 또 하자면, 이 선덕왕은 내무랑계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38대가 되는데, 그가 바로 원성왕. 자, 기록에 따르면요, 해공왕이 피살되는데 이 선덕왕과 원상왕이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기 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인데요. 그도 비록 이제 왕이 폐위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이 왕이 되긴 했지만, 막상 왕이 돼 보니까 어쨌거나 나라를 다시 안정시키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안정시키고 싶은데, 선덕왕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기여했던 많은 또 진골 귀족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대가를 받다 보니까 관직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원성왕은 어떻게 하면 저것들 몰아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나온 것이 바로 뭐가 있냐? 독서 3품가가 있어요. 독서 3품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와는 전혀 다른 뜻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당혹시키죠? 근데 독서는요, 똑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책 읽는 거예요. 앞서서 신문왕 시기 때요, 여러 신하들을 충이라는 개념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국학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학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읽기 능력을 보는 일종의 시험. 이것이 바로 독서 3품과예요. 그러니까 레벨을 모두 몇 개로 나눴다는 겁니까? 3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쳤던 책이요, 논어, 효경 이런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을 얼마나 잘 알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감히 왕에게, 그러니까 흑심? 반란의 어떤 그런 생각을 품지는 않겠지? 충성 정도를 이제 보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채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결과요,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 귀족들이요, 기본으로 관직에 나갈 때는요, 테스트 보고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뭐 인품이라든지 골품 이런 거 보고 나갔는데, 이제 와서 개인의 무엇을 보겠다,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독서 3품가는 아직 과거제는 아니에요. 과거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의 관리를 채용할 때 그들을 어떤 능력적으로 고려하려고 했었던 과거제의 초기 모습,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결국 진골 귀족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41대 왕으로 갈 텐데요. 그때 왕이 누가 있냐면 헌덕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덕왕 시기가 되면요, 앞서 얘기했었던 왕권에 도전하는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반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원창의 난이에요. 자, 김원창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선덕왕 사후를 좀 볼게요. 선덕왕 같은 경우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지?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 화백회에서요,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김주원이 왕으로 이제 즉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수도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 앞에 알천이라는 시냇가가 있는데 범람하는 바람에 궁궐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김경신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왕의 추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궁에 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이 그를 왕을 인정 안 했다는 거다 라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 그가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는데 바로 원성왕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그 김주원의 아들이 3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난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김원창의 난입니다. 이 김원창 같은 경우는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전국을 몇 개로 나눴다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몇 개로요? 9개, 구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주 중에서요, 충청도 공주 지역 있죠? 공주를 웅주, 웅천주, 웅천주라고 하는데 거기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도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지방에서 꽤 세력을 많이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안 된 것은 말이지 이러면서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단순하게 난을 일으키는 것을 그치지 않고요. 아예 장안이라는 국호까지 정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는 자결을 했고요. 나중에 그의 아들이 다시 봉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로 끝납니다. 됐나요? 물론 여러분께서는 실패로 끝났다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증골이에요. 그리고 그는 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세력을 키웠잖아요. 이제는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사람들도 중앙에 왕이 도전에 적극 나서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또 46대로 좀 지나가 볼까요? 46대가 문성왕 시기입니다. 이 문성왕 시기 때는요, 여러분이 다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바다의 왕자라고 불릴만한 사람. 뭐 우스갯소리라지만 박명수는 아니고요. 누굽니까? 바로 장보고입니다. 여러분이 장보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그는 기본적으로요, 신라 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 평민 출신이고요. 그러다가 그가 우연히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이 당나라에서요, 장수로 상당히 이름을 펼쳤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나라에 보니까 신라 사람들이 해적들한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또 애잔하죠. 그래서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흥덕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10,000명의 군대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다에 해적들 다 싹싹 없애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흥덕왕이 10,000명의 군대를 줬고요. 그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요. 해상기지 건설합니다. 이것이 완도에 있는 청해진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있잖아요. 이런 진짜로 끝날 때 청해진, 폐강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건 군진이라고 해서 군사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이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서해에 있었던 많은 해적들을 토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해서요. 경제적으로 군사력을 상당히 번성했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보고의 명성은요. 수도 금성에까지 갔겠죠. 자, 그러면서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시대의 역사를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김자가 등장하면 진골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이 김우징이요. 금성에서 권력 다툼에 밀립니다. 그러면서 도망 어디까지 오느냐? 청해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줘. 그리고 나중에 네가 나를 도와서 내가 왕이 된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청해진에서 힘을 다시 키웠던 김우징은 금성으로 돌아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장보고야, 네가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너희 딸을, 그러니까 나의 이제 며느리 왕비로 맞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 아들이 바로 문성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지금은요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는 골품 제도가 있는, 그러니까 신분제 중에서도요 대단히 폐쇄적이고 까탈스러운 그러한, 그러니까 뭐 여유라든지 기회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 그런 신분제도에서 진골에는 한참 못 미치는, 돈이 있지만요 돈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길 당연히 진골들은 반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 세력이 이렇게 중앙에 등장하는 것,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장보고가 난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요. 이 장보고의 반발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보고를 암살시켰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피사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중앙의 왕위 다툼에 개입하게 되었구나. 그만큼 지방 세력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해지고 중앙의 왕위 변동은 빈번하게 된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피부는 세력은 누구라고요? 농민입니다. 그 농민이 참다 폭발한다 그랬죠. 몇 세기? 9세기 후반, 9세기 말 되면 폭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51대 진성여왕입니다.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역사상 여왕은요 딱 세 분이에요. 선덕, 진덕, 진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성여왕 시기가요, 농민봉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아, 여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 똑바로 통치 못했구나. 그래서 신라 말아먹은 원흉이 바로 너야. 이렇게 그동안 평가를 많이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진성여왕이 통치를 잘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요, 무너져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쵸? 여기서 이걸 다시 끌어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그건 너무나 과한 해석이다라면서 전체 시대 흐름 안에서 진성여왕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진성여왕 시기 때 첫 번째 뭐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농민봉기. 이거 꼭 나오게 되는데요. 농민봉기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원인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진골들의 사치 있죠. 3,000명의 노비를 두었습니다는 기본이거니와 기록에 보니까요, 당시 경주 같은 경우는요, 거의 국제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 일본 사람, 당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교육할 정도로 정말 국제적인 도시, 규모도 컸거든요. 근데 그 경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초가집 짓지 않고 기와집 짓기 시작했대요. 밥을 해먹을 때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그냥 국물로 떼는 것이 아니라 숯을 이용한대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름 좀 살게 되었네. 경제력이 발달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시면요, 기와는 구워야 돼요. 숯도 구워야 돼요. 굽는다는 것은 나무로 열을 발생시켜서 그걸 굽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결국 이들을 구워내기 위해서 금성에는 많은 나무들을 베버리게 되고, 금성께 모자르게 되면 집안 것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림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민둥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습합니다. 자, 결국 어느 정도 뭐 흉년 예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게 되면 그 피는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면서 흉년의 피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요, 이 당시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까지 출몰을 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싹쓸이를 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 이들이 일단 당장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돈 빌리는 거. 누구한테? 귀족들한테. 근데 귀족들이요, 싼 이자 안 주죠. 비싼 고리대. 그러니까 고리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식을 내다 팔아야 되고, 그도 안 되면 본인 자신도 노비가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정부가요, 조세를 독촉해요. 전국에 사자를 보내어 조세를 독촉하니 전국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요, 초적이라고 해서 농민봉기군을 말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누구냐? 상주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원종과 애노의 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종, 애노 명칭 꼭 적어주세요. 원종, 애노 말고요, 기원도 있고요, 양길도 있고요, 궁예도 있어요. 됐나요? 뭐 하나 암기 비법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같이 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이 없는 일반 백성의 농민봉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농민봉기 일어났을 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진성여왕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이때가 바로 누가 있었냐면요, 고은, 채치원이 있었을 때인 거예요. 채치원이 당나라에 돌아와가지고요, 신라 개국을 꿈꿉니다. 그래서 왕에게요, 제안서를 올려요. 이것이 바로 시무 10조가 됩니다.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요, 또 시무 28조 등장할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10개 간단하게, 채치원이 시무 10조를 올리더라. 하지만 결국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아니하고 채치원은 뭐하게 된다? 낙향하게 됩니다. 됐나요? 결국 그래서 진성여왕이요, 내 덕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구나 라면서 자신의 조카에게요, 왕위를 넘겨주고 물러납니다. 되셨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진성여왕 시기는 마감이 되고요. 아까 제가 앞서서 농민봉기를 일어났을 때요, 견훤도 있었고 궁예도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바로 진성여왕 다음 시기 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말했었던 후삼국시대가 등장하게 되고요. 후삼국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들 같은 경우는 신라를 공격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신라 55대 왕이 누구냐면 경혜왕인데, 경혜왕은 견훤의 침공을 받아서요, 경주에서 피살당합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56대 경순왕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있었다가는요, 견훤이 또 공격을 받아서 자기도 피살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라를 통째로 어디에다가 갖다 바쳐버리냐? 왕건의 고려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년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하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처음에 개요를 잡았던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출제 유형에서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사실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객관적인 사실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서 3품과 김원창이 난 장보고의 피살, 농민봉기, 최치원의 시무 10조 이야기까지 객관적인 팩트를 더해주시면 하대 문제는요, 여러분께서 자신있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뭐 살펴본다고 얘기했었어요. 신라 하대에 성장하고 있었던 호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쵸? 호족 같은 경우는요, 단독 문제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호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호족. 우리가 호족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다가 지방호족 이렇게 넣어두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한 곳은 어디가 아니더라. 경주, 금성이 아니더라. 됐나요? 이 금성에서는요, 진골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더라. 예전 같았으면은 확실한 카리스마를 가지고요, 지방을 누르고 통제를 했겠으나 이제는 자기들 밥그릇 챙기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요, 나름대로요, 힘 좀 키웠던 사람들, 나는 토지도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쭉 성벽 둘러치는 거야. 지금부터 신라 관리를 들어오지 마. 이 지역은 내가 접수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전국에 하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나름대로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성벽 둘러치면서 나 앞으로 성주라고 불리고 싶어. 나 앞으로 장군이라고 불리고 싶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불러요. 성주 장군 이렇게 부릅니다. 세력을 키워요. 그들이 바로 지방 호족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호족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출신인데요. 이 호족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게 바로 촌주 출신이에요. 뭐라고요? 촌주 출신.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요, 촌주가 간접 지배하는 방식이라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파견했던 지방 관리가 촌까지 다 장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촌주가요,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앙에 간섭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랜 동안 촌주를 해왔던 집에서 웃으신 거죠? 예, 촌주가 아니라요. 예, 촌주. 해왔던 집안에서 재력을 키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견훤의 아버지였던 아자게 있고요. 견훤 같은 사람들은요, 군인이었어요. 군인 출신 또는 군관 출신이라고 하는데, 자신 따르고 있는 많은 군인들 있죠? 그들을 이끌고 자기가 이제 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견훤 같은 사람들. 아니면 궁예 같은 경우는요, 농민봉기를 이끄는 과정 속에서 세력을 키웁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날 여쭈시기 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호족 누가 있을까요? 왕건네 집안이에요. 이 왕건네 집안 같은 경우는요, 개경을 기반으로 해서 오랫동안 무역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배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묶어보니까 뭐가 된다? 해상세력. 됐나요? 이 이해도 낙향 귀족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는 금성에 살고 있었던 진골 귀족들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출신이 상당히 다양해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당 유학생들이 호족이 되었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도당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고 어떤 육두품을 말하잖아요. 육두품들 같은 경우는 호족이 아니라 호족과 손잡고 그들의 책사가 되는 겁니다.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촌주의 출신이 다양하긴 하지만 육두품을 거기다 집어넣지 마시고요. 가장 높은 비율은 촌주 출신, 군인, 농민봉기, 해상 세력 뿐만 아니라 낙향한 귀족들까지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힘을 키워요. 힘을 키운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지역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제력 장악하고 있는 거죠. 독자적인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사병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신라 관리들 막으면서 자기가 이 지역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거둘 수가 있냐면 세금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행정력도 장악하고 있더라.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급기야 나라를 세우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뭐라고요? 네, 후삼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후삼국이라고 하면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서 삼국과는 다르다는 거 알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그 삼국이 통일 신라와 발해로 오다가 다시 신라, 후백제, 후고려 다시 나눠집니다. 이것이 바로 후삼국 시대. 여러분들이요, 후삼국 시대를 공부하실 때는요, 다른 것보다 뭘 해야 되냐면, 신라는 일단 볼 필요가 없어요. 신라는 볼 필요가 없고요. 새롭게 등장한 나라들을 보셔야 되는데, 백제를 계승했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후백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후고구려. 이들에 대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웬만하시면요, 꼭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서요, 비교하는 표로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문제에서요, 은근히 갖다 섰거든요. 자,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후백제가 1년 먼저 건국됩니다. 그래서 902년. 그래서 제가 앞서서 10세기라고 말했었던 게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936년까지 가는데요.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견훤.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라의 서남의 지방 있잖아요.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라가 이제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기 세력을 이끌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견훤이 이렇게 세력이 커가자 육두품 중에서 그에게 들어오는 사람 있죠. 누구라고요? 최승우. 그래서 최승우가 견훤의 책사 노릇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국되었던 후백제는요, 도읍지가 어디였을까요? 를 봤더니요, 지금의 전주예요. 여러분, 여담인데요. 전라도에서 어느 지역을 있냐입니까?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전자를 따가져온 거고요. 나주에서 나자 따가져온 거. 그래서 그만큼 이 전라도 지역에서 전주와 나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높고요. 지금도 전주 같은 경우는요, 이 전북의 상당히 큰 도시죠. 여기에 도읍지를 정했는데, 예전에는 전주를 뭐라고 했냐면 완산주라고 했어요. 이런 거 기억해야 될까요? 예,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2012년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후삼국 관련된 문제가 쫙 나왔는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 중에 보기가 뭐가 있었냐면, 견훤은 무진주를 수도로 삼아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을까요? 아니요, 틀린다고요. 무진주라고 하면요, 그 밑에는 광주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무진주, 완산주 들어는 봤는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은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요. 감으로 가거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명확한 내용을 딱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완산주. 완산주, 전주 지역을 도읍지에서 나라 세웠고요. 그래서 차지한 면적을 봤더니요,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딱 봤더니 이 전라도 일대요. 전라도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야가 넓은 지역입니다. 예, 지금도 평야가 제일 넓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산이 많아서요. 이렇게 쭉 평야를 보다가 끝까지 평야를 못 보죠. 꼭 산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 전북이나 이런 지역에 가보시면요, 쭉 수평선이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평야 지역이 바로 여기 있어요. 최대의 평야 지역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경제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나라 세우고요. 결국 후삼국 통일하려면 돈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견훤 자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군사력도 있다. 이 뛰어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 금성을 급습하고요. 그래서 결국 경혜왕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포석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진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다가 술 같은 거 부어가지고요. 잔 띄워주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경혜왕이 이 위기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석정에서 이렇게 술잔치 버리고 있다가 견훤한테 죽임을 당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여기는 단순하게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원래는 정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혜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후백제가 막 압박해오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지신명과 많은 이제 뭐 신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견훤에게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포석정에서 피살시킨 전력도 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서해안을 장악하고 있어요. 서해안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누구랑 교류할 수 있다? 중국과 교류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중국 당나라가요, 예, 멸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후당, 그러니까 당나라 다음에 다시 한번 후당, 우월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교류했던 것도 바로 견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많고 군대도 많고 중국과 교류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결국 그는 후삼국을 통일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일단 지금 사람들이요 전쟁으로 지쳐있는데 여전히 세금을 많이 걷어요. 거기다가 그는 위쪽에 있는 나라도 정복하고 싶어 하고요. 신라도 정복하고 싶어요. 적이 두 개나 되죠. 신라가 물론 지금은 콩가루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 두드려 부시려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호족은요. 견훤과 궁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각지의 호족이 있는데 그 호족들과 연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에 최종 승리자가 되는 왕건 같은 경우는요. 호족들의 세력을 잘 연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뭐라고요? 왕건의 부인이 29명에 이르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 있는 호족이 있으면 찾아가서 저랑 손 잡읍시다. 손 잡는 거 단순하게 종이에다 사인한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찢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인적인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시오. 이런 식으로 모다 보니까 부인이 29명까지 이른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후고구려 볼게요. 자, 후고구려는요. 901년에 등장해서요. 918년에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세웠던 사람이 궁예이잖아요. 궁예가 나중에 왕건한테 쫓겨나거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궁예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애꾸는. 예, 한쪽이 안 보여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궁예가 신라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야, 얘는 앞으로 나라에 좋지 못한 일을 가져올 것 같으니까 안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런 예언을 받았다고 하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뭐 이게 유모가 던지게 되고 던지는 과정 속에서 눈을 잃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가 이제 신라 왕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귀족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신라에서 보듬어주지 못한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에서 태어났으나 신라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신라를 진짜 싫어했었어요. 그게 바로 궁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떠돌게 되는데 앞서서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그 첫 번째 주자 누가 있었죠? 원종애노가 있었죠. 그렇죠? 원종애노. 그거 말고 기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가 기원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뛰쳐나서 이번에 어디 가냐면요. 양기란 데 갑니다. 양기. 이 양기라는 사람이요. 이 원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상당히 많이 키웠었던 호족이었거든요. 그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세력을 키우니까 또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게 돼요. 이 독자적인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당시 여기 개경적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무역에서 겁나 돈을 많이 벌었었던 어느 지방과 왕건 지방이 해줬습니다. 왕건 지방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후고구려의 초기 도읍지는요. 당연히 왕건 지방이 있는 어디가 됩니다. 송악이래요. 송악. 송악이요. 이게 나중에 고려로 가면요. 개경이 되고요. 지금은 개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고향 땅이에요. 됐나요? 그러다가 계속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긴 말 그대로 왕건의 집안의 텃밭이기 때문에요. 자신한테 불리한 게 있겠죠. 그래서 내륙적 너른 평야가 있는 어디로 옮기냐? 철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궁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지가 철원에 많이 있고요. 이 철원으로 옮기기 직전에 나라 이름을 마진, 옮기고 난 다음에 태봉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거 순서 조심하세요. 기출문제에 뭐가 있었냐면요. 일단 송악에 도읍 잡았다가 마진으로 국호 바꿨다가 철원 갔다가 태봉으로 나라 이름 또 바꾸는 거예요. 도읍지 국호입니다. 그래서 송악에서 철원 가기 전에 일단 마진으로 국호를 한번 변경하고 철원 갔다가 다시 옮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했었던 후고려 같은 경우는요. 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동강 일대까지 가게 되고요. 밑으로도 많이 내려오는데요. 우리 여기 소백산맥 있죠? 소백산맥의 되게 높은 고개가요. 조령, 문경세제이거든요. 그 문경세제를 넘어가지고요. 경북 상주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요. 코앞에 두면서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도, 강원도 이 일대를 장악하면서 신라 전체 영토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말하지만 그 당시 발해는 어떤 상황이냐? 발해는요 지금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영토를 이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두 개혁을 추진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일단 신라에서 국가 운영할 때 뭐가 있었죠? 화백회의 그리고 집사부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계승할 수 있기도 하고 바꿀 수 있는 광평성. 광평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조직들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을 해요. 또 하나, 신라가 지금 흔들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골품제예요. 그래서 그 골품제를 대체할 수 있는 구관등제도 실시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보려고 했으나 결국 그도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918년 왕건에게 밀려나게 돼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호족들과 제대로 손잡지 못합니다. 신라를 계속 왼수로만 생각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받아올 생각을 못하고 공격하려고만 합니다. 되셨나요? 거기도 마지막에 가면요. 관심법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종의 텔레파시 통해서 내가 네 마음을 지금 다 알아내고 있는 거거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정신없는 소리를 했죠. 그래서 너 지금 역심을 품고 있는 거지. 라고 죽여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왕후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죽이게 되고요. 나는 살아있는 미륵부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되셨나요? 결국 관심법, 미륵부처. 지나치게 사상적으로 혼자 이제 독단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왕건을 중심으로 한 다른 호족 세력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쉬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50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신라 하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셨어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특별하게 어렵게 나올 건 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보는 시험 안에서도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헉할 만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라 하대를 주름잡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중대와 구분되어진 하대만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속 2시간 동안요. 통일신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습하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 시간 발해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